예, 반갑습니다. 제22차 세종정책포럼 발표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기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왜 청년정책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발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청년 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청년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정책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그 헌법재판소에 청년 고용 의무제 위헌 심판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청년 의무 고용제는 이제 공공기관에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시행령의 청년 연령은 15세에서 29세였습니다. 그런데 34세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 그런 시행령 개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관련된 이제 그 위헌 심판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34세까지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3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 어떤 평등권 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위헌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합헌 의견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합헌으로 결론 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정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책 수단이 적합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은 특별법입니다. 이제 기한을 한정해서 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기한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청년이 아닌 성인의 피를 최소화했다라는 점일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는 이제 공익적 효과가 크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판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 합헌 의견보다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한 명 정도 더 많았는데요. 만약 한 분 정도가 더 위헌 결정을 했다면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만큼 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 심판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상 정책을 통해서 좀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이 법률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정책으로 중앙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2020년 이제 불과 한 1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이미 대상 중심 정책은 그 이전에 여성 정책, 노인, 청소년, 청년, 장애인 뭐 이런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통해서 이제 청년 정책이 독립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상 중심 정책은 기능 중심 정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이나 고용을 다루는 고용노동부가 있죠. 복지나 보건을 다루는 복지 정책 영역이 있고요. 교육을 다루는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각 그 기능 정책엔 부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기능 중심의 부처에서 대상과 관련된 기능 정책을 또 추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든다면 고용 정책 하위 정책 대상이 청년 고용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청년 기본법이 수립이 되고 국가 정책으로 청년 정책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청년 정책은 있어 왔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정책일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교육 분야도 사실은 대상과 관련된 정책을 하위 정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대상 정책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전에 추진되어 왔던 정책들은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는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운동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성운동은 참정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여성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 아동의 경우에는 그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그 아동 노동 착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경우에 이제
굴뚝과 같은 곳을 이제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신체가 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그 역할을 했죠. 그 과정에서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이제 여러 가지 착취 문제에 대한 부분이 제기돼서 그 아동과 관련해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지게 된 거죠. 15세 이상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협약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됐고 15세 이하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그 규정되어져 있는 부분은 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3세에서 15세까지 그런 어떤 그 권리 문제, 착취 문제로부터의 어떤 그 보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은 이제 청소년 발달권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노인 장애인 이렇게 대상 정책들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러한 대상 중심 정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점인데요. 권리와 참여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의 경우에도 청년의 권리와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다른 정책에서 좀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 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가와 관련해서 그 소아청소년과가 이제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소아과라고 불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아청소년과로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아청소년과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과 같은 처방을 어린이에 대해서는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별도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도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어린이는 질병에 취약하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 특히 이제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바뀐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그 태어나서부터 어떤 사춘기를 지나기 이전의 그 초기 단계에는 질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부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건강한 시기죠. 청년기까지는 전체 생애 주기로 봤을 때 가장 건강한 시기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청소년 시기, 10대 시기에도 건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2007년도에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어린이 전담과는 어느 나라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보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른 내과나 외과나 이러한 어떤 기능 중심의 그런 과 다르게 대상을 다루는 과로서 소아 청소년과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우리가 청년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은 소아 청소년과와 마찬가지로 성인과는 좀 다른 처방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처방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그 청년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삶의 지표들을 보면 어려움이 크게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좀 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청년들의 어떤 소득이나 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부모보다 더 부유한 그런 자녀들이 부유한 상황이 오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그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자산이나 부채도 문제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어떤 독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편성인데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전 세계 지금 현재 유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회색이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고 그리고 짙은 색은 이제 어떤 체계를 갖춰서 진행 중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00여 개 넘는 나라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청년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한 31개 국가 정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나라들이 아직은 이제 공식적인 청년 정책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보편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정책이 독립적으로 추진돼야 될 이유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년은 누구이고 핵심적인 특성은 무엇인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두 번째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상의 특성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청년은 생애 주기의 어떤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몇 세부터 몇 세가 청년으로 생각하는지를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6년부터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첫 조사가 됐을 때 그 하한 연령은 19.3세, 상한 연령은 29.5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하한 연령의 경우에는 19세에서 크게 뭐 변동이 없습니다만 상한 연령은 29세에서 이제 32세까지 약간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10대 후반부터 20대를 포함해서 30대 초반까지를 청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청년 기본법이 작년 제정이 되면서 그 청년 기본법에서의 그 청년 연령은 19세에서 34세로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청년 기본법안이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한 제안을 했고요. 대체로 하한 연령은 18세이거나 19세, 그리고 상한 연령은 좀 다양했는데요. 34세 혹은 39세 이렇게 좀 정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청년 기본법 이전에 유일하게 법으로 존재했던 것이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입니다. 이 법의 시행령에는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고용 의무제 관련해서는 34세까지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를 이제 청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법률에 의해서도 그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youthpolicy.org에서 이제 전 세계 청년 정책 현황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15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 10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 연령은 조금 다릅니다. 상한 연령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혹은 30대 후반까지를 다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핵심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청년들의 핵심적인 특성은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어떤 이행기라고 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법률상 우리가 19, 34세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행기에 직면한 청년의 연령은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경우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한 27쯤 됐을 때 취업하려고 이렇게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는 굉장히 다르죠. 물론 이제 고졸 취업 희망자나 대학원졸 취업 희망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동일합니다만 같은 처방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자리의 특성과 대학원 졸업자에게 요구되는 일자리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행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환경 개선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존스와 왈라스가 92년도에 발표한 그 모래시계 모형이 있습니다. 이게 정근대 사회부터 현대 사회까지의 어떤 다양한 이행기 간의 거리를 이제 그림 모래시계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분가, 취업, 결혼 같은 것들이 청년들의 이행기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보시면 농촌 사회에서는 일을 하는 시기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분가와 결혼은 좀 멀었죠. 그래서 그 이행기 간의 거리가 좀 멀었고요. 근대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또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분가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모든 이행기가 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것이 다시 분리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취업이나 결혼도 개인마다 달라지고 또 30세로 넘어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시 이행기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연령 중심, 생물학적 연령 중심으로 청년을 정의하고 정책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행기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사회적 연령, 소셜 에이지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는데요. 접근하는 그런 또 정책도 그런 방식으로 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행복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중시하는지를 가지고 청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좀 우리가 관점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정책은 이제 공급자가 있죠. 그리고 수요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될 것 같고요. 수요자는 청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정책은 사실은 공급자 중심 정책이었고요. 그 수요자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든지 혹은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정과 그리고 결과, 성과에 이르는 어떤 정책의 전체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정책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일이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공급자 중심의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정책 미스매치로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인지도가 없고요. 당연히 수혜율도 낮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많은 예산이 지금 조 단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청년들이 그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년들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의 고민거리와 관련해서 통계청의 사회조사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쭉 그 청년들의 고민거리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소년기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10대들에 대한 응답 결과하고 20대의 경우에는 24세까지 그러니까 청년 그 사회 초년 시기에 가까운 그리고 대학생들도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결과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결과와 2020년 결과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 결과가 2002년보다 커진 것은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02년 당시 한 8.6%가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직업이다, 취업이다라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이게 2020년에는 40.3%까지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이 가는 정도로 커졌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고민거리의 거의 최우선은 뭐다라고 하는 걸 이 결과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생들일 것 같은데요. 그 학습이다, 공부다라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사실은 이제 외모나 이런 건강 뭐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외모 건강도 뭐 거의 반 가까이 이제 줄었고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 결과에서 조금 놀라운 부분은 사실은 이 시기에는 어떤 사회관계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친구 관계라든지 또 이성 교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데, 최근에 이제 출산율 문제도 있습니다만 거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 교제 연애를 보시면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성교제를 응답한 비율이 10.2%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1.2%니까 10명 중 1명에서 100명 중 1명으로 지금 관심거리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결혼 출산 문제와 연관되는 것에서 관심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지금 직업 취업으로 좀 이렇게 몰렸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고민거리이죠. 이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검토, 실태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청년 기본법의 청년 연령은 19에서 34세입니다만 우리가 ILO나 OECD나 이런 다른 국제기구들에 제공되는 청년 그 통계는 15세에서 29세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국제국에서는 사실은 15세에서 24세 이렇게 좀 더 좁혀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29세까지를 포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15세에서 29세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지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전체에 비해서 청년들의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청년 시기가 가장 액티브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 시기이죠. 근데 경제 활동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보다 낮은 그런 수준을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의 추세를 보면 증감을 좀 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경제활동 참여율 자체는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다가 2020년대에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위기가 좀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실업자,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률이거든요. 이 고용률을 보시면은 2009년도에 40.5%였고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 시점은 2013년도입니다. 39.7%였고요. 그 뒤로 40% 초반대가 계속 좀 유지가 되어 오다가 특히 2019년도에는 그 고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다시 고용률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중요한 지표죠. 청년들 중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의 비율이게 되겠죠. 그 비율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보시면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2017년도에 가장 높았습니다. 약간 좀 감소를 하다가 코로나19로 해서 다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아마도 전년 대비 취업자 수 같아요. 일자리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냐 늘었냐. 마이너스면은 이제 줄었다는 의미이고요. 플러스로면은 이제 늘었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2009년부터 2020년 사이를 보시면 플러스로 나타난 시기는 14년, 15년, 16년 딱 그때 시기가 전부이고요. 근데 이게 뭐 경기가 좋아서 그랬냐 이제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에코붐 세대라고 해서 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유독 요 시기에 한해서 20대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니까 취업자 수도 늘어나는 인구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가장 취업자 수가 감소한 시기는 언제냐? 2020년입니다. 18만 2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2009년도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거든요. 이제 그때와 비교해도 더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전년 대비 그 증감을 보시면 빨간색,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년 대비 뭐 최대 3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월에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올해 들어서 올해 2월까지는 사실은 감소를 하다가 3월부터 다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은 이제 터닝 포인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워낙 많은 청년들이 2020년도에 감소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약간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볼 수는 어렵고,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월까지 보시면 증가세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희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변동성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작년처럼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특성이 외국과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그런 청년, 이걸 니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니트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한국의 특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OECD 평균이고요. 빨간색은 한국입니다. 한국과 OECD 평균가의 추세는 2013년까지는 뭐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니트는 증가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죠. 경기가 안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 글로벌 외환위기 시기죠. 그러니까 그때 한국도 증가를 했고 OECD 평균도 다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OECD 평균 증가는 굉장히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유스 개런티, 청년 보장제와 같은 특단의 그런 청년 지원 정책이 추진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부터 추세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좀 꾸준히 좀 현재까지 증가를 하고 있고요. OECD 평균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났을까? 한국에는 이제 OECD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과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유럽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수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니트가 되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수가 공시생들 문제입니다. 현재 청년 부가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부가조사 5월 통계를 보니까 대략 한 27만 명 가까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니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도 다른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교육 수준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대부분이 고졸 이하의 니트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국은 대졸 니트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생들은 어쨌든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고졸자의 경우에는 이제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데 대졸자의 경우에는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계하는 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자리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책 접근이 훨씬 용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다라는 이런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한국적 특성은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OECD 평균하고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드리고 있는데 20포인트 가까이 15세에서 24세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냐면 1년이 안 돼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죠. 이게 예를 들면은 계약 기간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회사를 이직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직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은 월등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취업이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취업하고도 금방 관두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게 좀 외국과는 다른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특히 그 조직 문화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온 게 갑질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두 가지 갑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의 갑질이 기업 내부 갑질 문제죠. 이것도 계속 터지고 있죠. 그리고 권위적인 그런 조직 문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정시 퇴근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시에 퇴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상사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이 내가 일을 아무리 다 잘해서 일찍 끝내도 상사 퇴근 전에 퇴근 못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지금의 청년의 트렌드나 어떤 그 캐릭터, 뭐 특성 이런 부분과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보다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 조건,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이 생활 행복 조건 보시면 붉은색으로 한 게 가장 높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재산과 경제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2018년도에 가장 높았다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응답지 한 10개의 응답지 중에 항상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가 행복하려면 재산 경제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연령별로도 청년이 좀 약간 시기적으로 이질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또는 30대 초반 뭐 다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앞서 일자리에 좀 굉장히 청년들이 고민한다라고 나왔지만 내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직업이 그럼 해결해 주느냐라는 응답 보시면 이 파란색 점선으로 된 거거든요. 7.7%에 좀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재산 경제력이야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소득입니다. 여기 소득은 이제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전체고요. 성인 전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29세 이하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가구 청년 가구가 됩니다. 청년 가구의 29세 이하의 경상소득 보시면 0 이하로 떨어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2-3%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2-3% 정도 소득이 늘어나야 그냥 그 평균 소득이 되는,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한 소득이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전년보다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게 이 통계 작성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2016년도에 청년 가구 29세 가구의 경상소득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게 보였고요. 이게 또 한 번 발생을 했어요. 언제 발생했냐? 작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산 부채입니다. 그 소득은 사실은 내가 이제 어떤 경제활동,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거 외의 소득도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자산 불평등이 심한 나라거든요. 부동산, 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가 2019년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보시면 그 전년 대비 그 증감률이에요. 자산은 뭐 그렇게 크게 예를 들면 전년보다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우리 소득은 줄었지만 이제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지? 우리가 소득은 그렇지만 자산과 관련된 게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9세 이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년보다 낮아졌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9세 이하 청년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부채 문제입니다. 최근에 뭐 영끌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뭐 투자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지만 대다수는 투자하고 관계가 없이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대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런 부분이 특성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29세 이하와 30대의 그 부채 보유액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청년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육비라 문제라든지 주거비, 생활비 이런 경제적 부담 문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청년 정책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청년들의 실태 그리고 청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청년을 둘러싼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작년에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를 좀 하면서 대략 몇 가지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구 변화일 것 같아요. 이제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고령화와 연동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불평등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서도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어떤 부자 가난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내부 이질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중에서도 어떤 세대 내의 어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두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청년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환경 변화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비던스 베이스 팔리시,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인구 변화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인 부양비는 이제 급격히 좀 증가를 2050년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출산 경향이죠. 근데 당시에는 그래도 이 2000년대 이제 그 추계를 할 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계할 때 조금 이제 상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합계 출산율은 이제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그 1 이하로, 그러니까 가임 여성이 15세 49세의 가임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 출생아 수가 1이 안 된다는 거는 부부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한 명 이하로 낳는다는 거니까 결국은 반으로 줄게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초저출산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저출산 경향의 그래프가 훨씬 더 낮은 방향으로 향후에도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만큼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청년들이 이제 앞서 이제 에코붐 세대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증가를 한 것이 2022년까지 내년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이제 20대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적은 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그 청년 인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한 명 한 명의 청소년이 소중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한 명이 나오자도 나오지 않게 모든 청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시대, 청년들의 역량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양해야 될 노인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명대였다가 한 명의 청년이 그 생산 가능 인구가 10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거에서 지금 29명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청년들을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층은 좀 고생은 뭐 사수도 한다 뭐 이런 표현처럼 조금 청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과 또 배려 혹은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청년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청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청소년기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아동기에 발생을 하고, 그래서 태어나서 청년이 되는 시기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돼야 되고, 저는 정책의 거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거니까. 지금 이미 교실에 학생이 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거는 첫 번째 파고일 것 같고요. 두 번째 파고는 일본에서 2010년도 이후 나타난 인력 부족 현상,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결국은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70세 이상까지 정년 연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에 미치는 파고가 이제 내년 정도 2023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유휴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옆에는 이제 경제 변화인데, 코로나19 때 뭐 굉장히 앞서도 이제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큰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나 이제 진입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직장인들을 내보내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정부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는가?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거죠. 신규 진입의 대상이 노인이나 정장년은 아니거든요. 장년층은 아니거든요. 청년층이죠. 결국 청년층의 일자리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도 한 2, 3년간은 그 여파를 계속 영향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는 사실은 위드 코로나가 되고 경기 회복이 확실히 된다 하더라도 한 2, 3년간은 어려움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청년 정책에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런 환경 변화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제 청년을 위한다라는 측면에서 청년 정책 추진돼 왔습니다만, 대상 정책은 앞서도 이제 다른 대상 정책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당사자의 참여가 걸리거든요. 그게 핵심적인 독자적인 정책 영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기능 정책의 일부 정책이고, 그거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청년에 의한 정책 추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정책 참여에 대한 인지율은 10% 미만이고요. 수혜율은 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4%. 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 참여가 반드시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정책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 사실 각 부처에서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모니터링 운영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그 국토부라든지 뭐 행안부라든지 혹은 이제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지금 청년 관련된 이런 모니터링,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체감도입니다.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청년 정책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 뭐 예산만 해도 한 20조 가까이 청년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인지도는 생각보다 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청년들이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 정도가 인지율이 높고요. 그 외에는 보시면 특히 수혜율을 보시면 대학생들이 또 많죠. 청년 중에 대학 출신들도 많다 보니까 수혜율 자체가 거의 40% 가까이 이상 되는 것은 이 학자금 지원뿐이고요. 일자리 고용 관련된 정책들이 한 10%대 정도이고 나머지는 뭐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지율과 수혜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청년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이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청년 정책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연합에 앞서 청년 보장제라든지 혹은 이제 에라스무스 플러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흔히 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사업들을 연계해서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는 이제 유럽 청년 카드라고 하는 그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를 다 갖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연합 전체 회원국을 다니면 어느 곳이나 적용이 되고요. 책을 사거나 혹은 뭐 수영장을 가거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할 때 혹은 철도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면 뒷면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스 개런티, 뭐 에러슨 플러스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카드는 굉장히 많은 젊은 유럽 청년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인지도가 높고 사용도 수혜율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게 청년을 지원하자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은 흐름이 청년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청년을 들어서 환경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조직 문화 갑질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청년이 가장 큰 피해자지만 모든 취업자가 다 해당되거든요. 연령과 무관하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정책 그 10개를 보시면 갑질을 좀 막아달라. 라고 하는 인권 경영 그런 부분을 확산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일은 없게 해달라. 이게 두 번째였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지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는 청년을 두는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이제 거의 이루어질 만큼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97년도 외환위기 시기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대상으로 처음 시작이 됐던 이유도 일자리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연한 선택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됐죠. 97년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청년의 그 일자리 문제는 뭐 그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삶의 영역까지도 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뭐 소득이나 뭐 자산이나 부채나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어떤 문화 활동이라든지 뭐 복지나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전반으로 정책을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